여러분 혹시 60대가 넘으신 후 즐겨 드시는 견과류 중 일부가 서서히 발기 기능, 남성, 해당 혈압, 기억력, 심지어 신장 기능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 안타까운 건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주희입니다. 올해 3조 5세이고 서울 강남의 한 개인 클리닉에서 오랫동안 남성 여성 환자분들의 활력 정신 건강 그리고 잠자리에서의 자신감 해당하는 경우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저는 올바른 음식은 생명을 불어넣고 잘못된 음식은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혈액순환 개선 뇌기능, 활성화, 혈당 균형, 유지숙면 유도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견과류의 가지가 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안 드신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까요? 반대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염증을 유발하고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하며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견과류의 가지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매일 드셔야 할 견과류의 가지와 절대로 다시 드시면 안 될 견과류의 가지 총 8가지 견과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명확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며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몸에 맞춰져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기억력 감퇴와 간 손상과 관련된 가장 위험한 견과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된 건강 강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1을 남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2를 남겨주셔서 제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어떻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 이제 매일 드셔야 할 강력한 견과류의 가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심장의 에너지, 심지어 잠자리에서의 능력 해당하는 경우까지 보호하는 천연약입니다. 각각의 견과류와 60대 이후에 왜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트 갑상선 기능 향상 N남성 호르몬 부스터. 제 환자 중 한 분인 60대 은퇴한 김 형사님을 기억합니다. 극심한 피로감, 정신적인 흐릿함 낮은 에너지와 무기력감으로 힘들어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성 해당 그는 좋다는 건 다 해봤다고 했습니다. 파우더 약 식이요법까지? 하지만 예전에 가졌던 활력을 되찾아주는 건 없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의 검사 결과 김 형사님은 60분이 60대 이상 남성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는 미량 미네랄인 셀레늄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셀레늄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기능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김 형사님께 간단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매일 브라질너트 한 딱 한 날만 드시라고요. 처방전도 복잡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3주 후 그는 제 클리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안색은 훨씬 좋아졌고 더 생기가 넘쳤으며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 박사 그 견과류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너트의 힘입니다. 이 놀라운 견과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셀레늄 공급원입니다. 단나날로도 하루 권장량의 130% 이상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합성 보충제와 달리 브라질너트의 셀레늄은 유기화합물과 결합되어 노화된 신체가 더 쉽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 및 에너지 수준에서부터 기분과 기억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피로 손발 냉증, 체중 증가, 활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레늄은 내부에서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셀레늄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테론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남성 해당 낮은 테스테론 수치는 성격뿐만 아니라 힘수면 동기부여, 심지어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신체가의 중요한 호르몬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생성하고 균형을 맞추는 능력을 조용히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신경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브라질 너트의 지방은 신경 주변의 절연층인 미엘린 수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린 수초는 우리의 반응을 민첩하게 유지하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미엘린 수초가 손상되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던 몸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따라서 미엘린 수트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노화될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며 브라질 너트는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과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장기간 과도한 셀레늄 섭취는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브라질 너트지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고 껍질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완전히 씹어서 드세요. 작은 의식이지만 큰 보상이 있습니다. 알약 한 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김 형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연의 지혜와 그것을 활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견과류 하나가 갑상선을 깨우고 테스토테론을 활성화하고 신경을 보호할 수 있다면 다음 견과류를 일상에 추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것을 뼈와 뇌의 조용한 수호자라고 부르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다음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몬드 뼈 건강 지킴이 엔도의 기능 개선. 아몬드는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아마도 익숙한 바삭거리는 식감 때문이거나 매번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은은한 단맛 때문일 것입니다. 저에게 아몬드는 할머니를 떠올리게 합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작은 그릇에 담긴 생화문들을 드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셨죠. 할머니는 종종 이 작은 것들이 내 머리를 맑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적 근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10년 이상의 의학 및 노화 연구를 거친 지금 저는 할머니가 옳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몬드는 노년층 건강에 가장 간과되지만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노화된 신체의 가장 취약한 두 부분 즉 뼈와 뇌를 위한 매일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뼈부터 시작해 봅시다. 60세 이후, 특히 65세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더 위험해지고 골절이 더 느리게 치유되며 작은 실수조차도 몇 달간의 회복 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1초 잘못만으로도 거의 100m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몬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마그네슘 함량입니다. 마그네슘은 교통경찰과 같아서 칼슘이 동맥을 막지 않고 뼈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러한 조합은 한 가지 음식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아몬드는 이 두 가지 영양소를 모두 제공합니다. 이제 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매년 전병보다 기억력 감퇴를 더 두려워하는 환자들을 더 많이 봅니다. 치매, 인지, 장애, 뇌안개. 이것들은 단순히 생각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까지 앗아가갑니다. 하지만 아몬드에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을 때 그렇습니다. 얇고 갈색인 껍질 속의 플라보노이드는 비타민 E와 협력하여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합니다. 실제로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인지 능력 저하 과정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몬드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1인분당 약 3.5개 섬유질은 변비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매일 조용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에너지같이 넘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매일 15개의 아몬드를 생으로 또는 건조하게 구워 소금을 첨가하지 않고 섭취하고 특히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삼키기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반드시 충분히 씹어서 드시라고 권장합니다.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의식적인 습관으로 만드세요. 저는 제 환자들에게 견과류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동 능력,
맑은 정신 존엄성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몬드는 당신의 조용한 보호자이며 일단 일상적인 의식으로 만들면 당신의 몸은 더 강한 발걸음, 더 예리한 생각, 더 좋은 날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뇌처럼 생긴 견과류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지어 밤새도록 편안하게 잠들도록 돕는 최고의 천연식품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3. 호두뇌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70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고 최근에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그는 슬픔과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잊고 열쇠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길을 잃고 당황했습니다. 우리의 방문 중에 그는 주방 찬장을 열고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호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어디선가 뇌에 좋다고 읽었는데 뇌처럼 생기기도 했소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박 선생님이 조용하고 확고한 방식으로 방역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과학도 그를 뒷받침합니다. 호두는 놀랍습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자연이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뇌지원 식품 중 하나입니다.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뇌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화학적으로는 그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심오합니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 ALA 풍부합니다. ALA는 식물성 오메가삼 지방산으로 뇌 세포의 막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막은 탄력을 잃고 뉴런 간의 통신이 느려지며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ALA는 이러한 연결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롤이 풍부합니다. 폴리페은 혈액내 장벽을 통과하여 신경조직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염증은 기억력, 집중력, 인지 능력의 조용한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른 많은 음식과 달리 호두는 근원에서의 염증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영양학 저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온스의 호두를 8주 동안 섭취한 노인들은 처리도와 사고 유연성 측면에서 현저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농담을 듣고 생일을 기억하고 대화에 참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호두에는 또한 자연적인 멜라토닌이 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기 위해 신체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멜라토닌 수치는 감소하여 불안한 밤과 끔찍한 컨디션 난조로 이어집니다. 제하는 노인 환자들에게 밤에 호두 한 줌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더 빨리 잠들고 깨어날 때 더 활기찬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매일 치치어깨 호두 반쪽을 먹도록 건강장합니다. 열이나 빛에 노출되면 변질될 수 있는 섬세한 기름을 보호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십시오. 껍질에 약간 쓴맛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항산화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매번 씹을 때마다 약간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박 선생님은 여전히 매일 호두를 드십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깊이 그리워하지만 최근에 그는 제게 기억력이 더 날카로워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자의식이 더 완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호두는 하룻밤 사이에 삶을 바꾸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즉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지원할 것입니다. 호두가 뇌의 음식이라면 다음 견과류는 당신의 혈압, 시력, 혈당의 이름 없는 영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당신은 결코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4.
피스타치오 혈압시력 당뇨병 지킴이. 제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는 주방 카운터에 낡은 나무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매일 오후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 손에 한 눈큼의 피스타치오를 들고 조심스럽게 하나씩 껍질을 벗겼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저 노인의 조용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양과 노화에 대한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저는 그가 매우 현명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알지 못한 채 그는 혈압시력 심지어 혈당을 관리하는 능력을 보호했습니다. 그 피스타치오 한 그릇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매일 섭취하는 방어제였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노인들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종종 더 화려한 선택에 가려집니다. 하지만 인지도 부족은 기능으로 만회합니다. 우선 피스타치오는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1인분에 약 2p의 오미오치오기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많은 과일과 채소보다 많습니다. 칼륨은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동맥이 뻣뻣해지고 염분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는 60세 이후에 그렇습니다. 고혈압을 자연적으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노인들에게 피스타치오는 현명하고 안전한 동맹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또한 눈 건강에 중요한 두 가지 강력한 카로티노이드인 루테인과 제아틴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망막에 축적되어 유해한 청색을 걸러내 노화와 관련된 황반 변성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시력 상실은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 중 하나이며 피스타치오는 당신의 세상을 선명하고 다채롭게 유지하는 데 온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스타치오가 혈당 조절에 놀라울 정도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론스당 약 3개 섬유질이 들어있고 자연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소화를 늦추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며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단계 증후군을 앓고 있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매일 피스타치오 한 줌을 추가하는 것은 조용히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더 가공되고 설탕이 많은 간식을 대체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행동적 이점도 있습니다. 껍질째 피스타치오를 먹을 때 껍질을 벗기는 동작은 속도를 늦춥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포만감을 기록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하여 과식을 피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빈 껍질은 시각적 단서로 작용하여 В честь дня рождения дочери. Дом снова ожил, повара готовили сладости, украшали зал шарами и лентами. Лера бегала по комнатам, помогая всем подряд, а Анна следила, чтобы девочка не устала. Когда гости начали собираться, Лера стояла в новом платье и вдруг тихо сказала Анне: «Знаешь, раньше я не любила праздники. Без мамы они казались пустыми. А теперь я не боюсь». Анна обняла ее, не сдержав улыбку. Праздник прошел удивительно тепло. Даже Вера Петровна, которая все еще с недоверием относилась к Анне, не удержалась от доброго слова. Позже, когда все разошлись, Андрей вышел в сад. Там, у старого дуба, Анна собирала упавшие листья. Он подошел ближе и тихо сказал: «Я не знаю, как вас благодарить. Вы вернули мне дочь». Анна подняла глаза. «Не я», — ответила она. «Просто Лера нашла свет в себе. Я лишь помогла ей его увидеть». Андрей почувствовал, как сердце наполнилось теплым спокойствием, таким, какого он не знал уже много лет. Зима подкралась незаметно. Дом утонул в снежной тишине, а внутри царило спокойствие и уют. Лера часами лепила снежных фигур во дворе, а Анна наблюдала за ней из окна, улыбаясь. Иногда Андрей присоединялся, неуклюже, в дорогом пальто, но с детским блеском в глазах. Однако покой был недолгим. Однажды вечером Лера внезапно почувствовала себя плохо. Температура поднялась, лицо покраснело, дыхание стало прерывистым. Врачи ехали из города, но снегопад задерживал дорогу.
Андрей метался по дому, не находя себе места, а Анна сидела у кровати девочки, обтирая ей лоб прохладной водой. «Потерпи, милая», — шептала она. «Все будет хорошо. Я рядом». Лера слабо сжала ее руку и прошептала: «Не уходи, Анна. Если ты уйдешь, темнота снова придет». Анна наклонилась ближе, прижала ладонь к ее щеке. «Я здесь. Всегда». Ночь тянулась бесконечно. Андрей стоял в дверях, наблюдая, как эта женщина, простая и тихая, борется за жизнь его ребенка с таким упорством, которого не знал ни один врач. Под утро температура спала. Лера уснула, держась за руку Анны. Андрей подошел, хотел что-то сказать, но не смог, только тихо накрыл их обеих пледом. В тот момент он понял, рядом с этой женщиной даже боль отступает. Утро принесло долгожданный покой. Солнечные лучи осторожно пробились сквозь занавески и коснулись лица Леры. Девочка открыла глаза, увидела Анну и тихо улыбнулась, ту самую улыбку, которую Андрей мечтал увидеть долгие годы. «Ты не ушла», — прошептала она. «Обещала же», — ответила Анна и погладила ее по волосам. Когда врачи наконец приехали, Лера уже сидела в кровати, пила чай и рассказывала, как видела светлый сон, где больше нет темноты. Андрей стоял рядом, не веря собственным глазам. Все тревоги последних дней исчезли, будто их и не было. Вечером он пригласил Анну в кабинет. «Я думал, что в этом доме ничего не изменится. Что деньги и стены — все, что у нас осталось. Но вы доказали обратное», — сказал он тихо. «Если когда-нибудь решите уйти, знайте, вы оставили здесь не просто след, вы вернули нам жизнь». Анна улыбнулась, но в ее взгляде было что-то грустное. Иногда, чтобы светить другим, нужно просто быть рядом. Не навсегда, лишь до тех пор, пока человек сам не научится светить.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она уехала в свой поселок, оставив на подоконнике маленькую тряпичную куклу, ту самую, с которой все началось. С тех пор в доме Волковых всегда горел один ночник, мягкий, теплый свет, который Лера называла огоньком Анны. И когда ветер шумел за окнами, казалось, будто он шепчет: свет живет не в лампах, а в сердце. Величественный дом Волковых снова наполнился светом. Лера смеется, держась за руку Анны, той самой женщины, что принесла тепло в их холодный мир. Андрей смотрит на них с тихой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понимая, что счастье не покупается деньгами. Вечером Анна прощается, оставляя на подоконнике старую тряпичную куклу, символ света, который она подарила. Лера шепчет: «Теперь я не боюсь темноты». За окном восходит солнце, и дом оживает. В каждом луче напоминание о том, что доброта способна вернуть жизнь даже туда, где долго царила тишина. В старом доме на окраине Казани царила особая тишина, густая, как зимний воздух перед снегом. В этом доме жил Илья Воронцов, круп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42 лет, человек, привыкший все держать под контролем. Все, кроме одного, собственного сына. Лев, 7-летний мальчик с тонкими чертами лица и серыми глазами, родился с частичной потерей зрения. После гибели матери, Марии, 3 года назад он совсем замкнулся. Он не говорил, не играл, лишь часами сидел у окна, прислушиваясь к миру, который казался ему недоступным. Илья погрузился в работу, превращая боль в цифры и отчеты. Дом, где раньше звучал смех, теперь напоминал музей памяти. За это время сменилось множество нянь и педагогов, все терпеливо, но безуспешно пытались достучаться до мальчика. Когда очередная помощница ушла, домоправительница Татьяна Павловна осторожно заметила: может, ему просто нужно время. Илья устало ответил: время не лечит, если рядом никого нет.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агент предложил новую кандидатуру — Евгению Лисину, 27-летнюю дефектолога, работавшую с детьми после травм. Илья нехотя согласился. Попробуем еще раз. Утром, когда сад еще блестел инеем, у ворот появилась женщина в простом сером пальто. Ее глаза были спокойные и теплые, будто она несла с собой не опыт, а свет. «Я к мальчику», — тихо сказала она охраннику. Так в доме, где давно царила тьма, появился первый луч надежды. Прошла неделя с того дня, как Евгения впервые переступила порог дома Воронцовых. Она не задавала вопросов и не требовала чудес. Просто была рядом. Приносила деревянные игрушки, рассказывала истории о животных и ветре, учила льва слушать шорохи и различать запахи. Иногда она просто сидела на полу, глядя, как мальчик катает в руках старую машинку. «Привет, Лёва», — мягко говорила она. «Знаешь, этот маленький грузовик когда-то мечтал стать самолетом». Мальчик чуть шевелился, будто прислушиваясь. И вдруг прошептал: «Он шершавый». Это было первое слово, сказанное за месяцы. Евгения не выдала эмоций, просто улыбнулась: «Да, но он все равно смелый». С этого дня между ними возникла тонкая связь. Лев стал меньше бояться звуков, позволял держать себя за руку, даже смеялся, когда кошка, жившая в доме, прыгала на подоконник. Татьяна Павловна, услышав этот смех, заплакала. «Господи, я думала, он уже никогда не засмеется». Илья наблюдал со стороны. Он не понимал, что делает эта женщина, но видел, что с сыном происходит нечто чудесное. Впервые за долгое время мальчик ел сам, не прятал лицо и стал говорить короткие фразы. Евгения не навязывалась, не требовала, не жалела, а она просто принимала его таким, какой он есть. Однажды вечером Евгения заметила странное. Лев сидел у камина и смотрел на огонь. Именно смотрел, глазами, полными осмысленного внимания. «Лева, ты чувствуешь тепло?» — спросила она. «Да, и свет», — тихо ответил он. Евгения замерла. Эти слова не могли быть случайными. Она решила проверить. На следующее утро принесла в комнату несколько предметов: мяч и яблоко, фонарик. «Давай поиграем», — сказала она. «Скажи, что это?» Мальчик нахмурился, потом неуверенно улыбнулся. «Красный мяч». «Ты потрогал его?» «Нет, просто знаю». Сердце Евгении забилось сильнее. Она поняла, лев видит, пусть не полностью, но видит. Однако он скрывает это. Почему? Вечером она спросила Татьяну Павловну: он часто избегает отца? После смерти госпожи Марии, да. Хозяин стал холодным. Все решают врачи, не сердце. Евгения задумалась. Возможно, ребенок боится показать, что видит, чтобы не потерять связь с матерью, живущей в его памяти. В ту ночь она долго не спала, слушая, как за окном идет снег. Впервые за долгое время она боялась не за себя, за мальчика, который прячет свет внутри. На следующее утро Евгения проснулась с решением: пора рассказать отцу правду. Но судьба опередила ее. В тот вечер, когда Илья вернулся из поездки, он услышал из детской звонкий смех. Заглянув, мужчина застыл. Лев шел по комнате без трости, держа в руках бумажный самолетик. «Лев!» — выкрикнул он. Мальчик вздрогнул, споткнулся, и Евгения едва успела подхватить его. «Простите», — прошептала она. «Он просто играл». «Он слеп», — резко ответил Илья. «Возможно, не совсем», — тихо сказала она, глядя прямо ему в глаза. Он не ответил и ушел, громко захлопнув дверь.
Позже, сидя у окна, он держал в руках фотографию Марии. «Что, если я все делаю не так?» — прошептал он в пустоту. А внизу Евгения гладила мальчика по голове. «Анна», — прошептал он, все еще путая имена, — «я вижу свет». «Только не говори папе. Он подумает, что я вру». «ТСС», — мягко ответила она. «Иногда правду нужно показать сердцем». За окном падал снег, отражая тусклый свет фонаря. И в этот вечер она поняла, впереди их ждет испытание, которое изменит всех. Утром в доме стояла тревожная тишина. Евгения решила, что больше не может молчать. Она вошла в кабинет Ильи, где на столе лежала толст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апка. «Вы пришли объяснить вчерашнее?» Холодно спросил он. «Да. Ваш сын видит?» «Не полностью, но 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различать свет, движение, цвет». «Все врачи утверждали, что это невозможно», — возразил он. «Врачи видят анализы», — тихо ответила она. «А я вижу ребенка». Эти слова заставили Илью задуматься. В его глазах впервые мелькнула растерянность. Почему он скрывал это? Потому что боится вас. Не как отца, а как судью, который не принимает то, что не вписывается в логику. Он опустил голову. Слова резали, но в них звучала правда. «Дайте мне 1 день», — попросила Евгения. «Я покажу вам то, что не покажет ни один врач». Вечером она устроила простую игру. На столе яблоко, яркая кружка, фонарик и красный мячик. «Левушка, что ты видишь?» Мальчик улыбнулся. Красный круглый мяч. А это зеленое яблоко. Илья стоял у двери, не в силах поверить. «Как ты это видишь?» «Просто чувствую свет, папа», — ответил мальчик. А раньше боялся его потерять. Впервые за годы мужчина понял, страх был не в глазах сына, а в его собственном сердце. После того вечера все изменилось. Илья больше не прятался за делами и стенами. Каждое утро он завтракал вместе с сыном, а вечерами они выходили во двор, где Лев учился различать краски заката по-настоящему, глазами, не только душой. И Евгения тихо радовалась их сближению. Она знала, впереди будет трудный путь. Но теперь они шли по нему втроем. С разрешения Ильи она связалась с Московским центром офтальмологии. После долгих обследований врачи сообщили, есть шанс. Редкий случай обратимого поражения зрительного нерва. Нужна операция и терпение. Илья не колебался ни минуты. «Мы попробуем», — сказал он. Ради него. Операция длилась почти 6 часов. Все это время Евгения сидела в коридоре, сжимая в ладонях маленькую деревянную фигурку, того самого смелого медвежонка, с которого началась их дружба. Когда врач наконец вышел, его глаза светились. Все прошло успешно. Теперь время. Прошло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Лев различал лица, свет, цвета. И в тот день, когда он впервые увидел небо, его голос прозвучал чисто и ясно, а оно огромное и голубое, как платье Жени. Илья рассмеялся сквозь слезы. Он понял, чудеса случаются, когда веришь в людей. На Рождество дом был украшен гирляндами. Под елкой лежал подарок, тот самый медвежонок, но теперь с целым ухом. «Смотри, папа», — сказал Лев, — «он больше не боится света». «И я тоже, сын», — ответил Илья. За окнами мягко падал снег. Дом, где когда-то царила тьма, теперь дышал светом, теплом и жизнью. В старом доме, где долго царила тишина, снова звучал смех. Илья, мужчина 42 лет,
стоял рядом с сыном Львом, который впервые смотрел на мир открытыми глазами. Рядом Евгения, молодая женщина с добрым взглядом, тихо улыбалась, глядя, как мальчик прижимает к груди деревянного медвежонка. За окном мягко падал снег, отражая свет от камина и елочных гирлянд. Илья опустился на колени, обнял сына и прошептал: «Теперь я вижу, что свет был всегда внутри нас». Евгения вздохнула с облегчением. В доме, где было столько боли, наконец поселилось настоящее чудо, тепло и жизнь.